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5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코로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확진자가 총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22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요.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 24,751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네. 격리 해제는 26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대구 지역이 1,314명, 경북 지역이 394명입니다. 총 합치면은 1,708명인데, 그러니까 31번 확진자,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만 따지더라도 확진자의 총 84%가 대구, 경북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지금 2만 명이 넘기 때문에요. 이 잠시 뒤에 아마 저희가 특보를 진행하고 있으면 한 5시 무렵이면 또 다른 확진자 현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확진자가 불보듯 뻔하게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늘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늘진 않았습니다만 또 사망자가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새로운 확진자들의 안타까운 면면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헌혈버스에서 그 체열하던 간호사분도 좀 포함됐다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혈버스 타고 다니면서 체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간호사분. 이분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은평구 소재 병원에서 체열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25일까지 헌혈버스나 단체 헌혈을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저렇게 동선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성모병원,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보통 이제 경찰서 군부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헌혈의 단체로, 집.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곳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이라면 조사 결과 이분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손 소독이나 체온 확인을 철저히 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녀간 지역에 그 시점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는 이제 뭐 혈액이 오염됐을 우려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그렇죠. 없습니다. 예. 사실 이 분은요, 이 간호사분은요, 얼마나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송구한 마음일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간호사분요, 근무 시에 마스크 착용 잘했고요. 그리고 체열 당시에도 손소독, 그리고 체온 확인도 본인이 철저히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멘붕 상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이분의 동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박 교수님,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해서 체열했단 말이에요. 혹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은평 성모병원이 서울에서는 가장 크게 이른바 이제 발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성모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거나 동선도 겹치고 다른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확진자의 면면, 안타까운 면면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에 또 배달하시는 분이 또 지금 확진돼가지고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배달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서울의 한 매장에서 점주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아하. 그로부터 이틀 전 22일에 배달업체 근로자인 40살 배달원이 이 매장을 방문해 점주와 1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아하. 바로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 게 고작 10분인데 감염될 수 있을까요? 김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점주와 마스크 벗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한 사이 이제 감염되었을 확률이 이제 가장 높다는 것인데 네. 이 배달원들은요. 이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아하. 본사에서 이제 검사를 권유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 해당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렇게 되면 그 배달원과 접촉하신 분들의 우려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증상이 나타나지 이 배달원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증상이 안 나타나 보니까 평소에 그냥 활동하시던 대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다행인 게 이분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곤 하시긴 하는데 지금도 보면 10분 대화 나눴을 때 걸렸다는 거 보면 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분명히 노출이 돼서 네. 일정 공간에서 감염이 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 말고도 접촉하신 다른 분들도 본인이 행여 기억이 난다면 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확진자의 면면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 줌바 댄스 강사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천안시에서 총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9명이었는데 오늘 20명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아하. 사이에 11명이 늘어나게 그러네요. 된 것인데 네. 이게 바로 이 줌바 댄스 강사와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줌바 댄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칠게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강사와 수강생들이 마주보고 또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줌바 댄스 강사의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천안 2번 확진자와 지인 관계고 그리고 천안의 9번 확진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은 뭐 거의 인접해 있으니까요. 천안에 19명, 그리고 아산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 여성 확진자 10명 모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줌바 댄스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애초에 줌바 댄스 강사분은요. 한 학원당 한 20명 정도 되는 곳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8곳에서 강습했으니까 단순 곱하기만 해도 160명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습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께 이 수강을 했던 분들은 이 굉장히 걱정도 커지고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지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전국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일단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1,314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경북 지역 394명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경기 지역이 65명, 그리고 이제 부산이 63명, 서울이 62명 순입니다. 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걸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구가 1,314명까지 늘었잖아요. 경북까지 합치면은 1,700이 넘습니다. 1,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물론 전국적으로 다 확산됐습니다만 이 지역 계신 분들 걱정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저는 한 2, 3천 명 2, 3천 명.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 교인들 저희들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꽤 나올 지금 8천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가 남았거든요. 교인들. 네. 사실 전망은 섣불리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권영진 시장도 저 전망을 하기가 뭐 오죽하면 싫을 텐데 저렇게 일단 우려 섞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전수조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져보면 확진자가 최대 3,00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권 시장님께서 저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그럴 때문에 거예요, 네. 뭐 2, 3천 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참고로 지금 JP 모간이라는 데서 지난번에 전망을 했었는데 그랬죠. 다음 달이면 상당히 암울한 전망했어요. 네. 10,000명 정도라는 그렇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 500명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10,000명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지금 참 안타깝지만 벌써 2,000명이 넘어갔고 1,000명 넘은 다음에 2,000명 도달할 때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지금. 이틀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승수 효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랬죠, 드렸지만 지금 현재 또 중요한 거는 검사자가 24,000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지금은 전수조사.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 집단보다 검사돼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그렇죠. 높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중국 인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중국 인구가 16억인데
8만 명, 물론 이제 8만 명이 적다 많다 덜 조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도 2천 명이라는 거는 중국의 인구에 우리가 32배 정도 작기 때문에 지금 곱해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 6만 4천 명 정도에 걸린 거와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 효과. 네, 인구 분포상으로만.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대비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자연적인 특성상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 4천 명 이상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면 어떻게 네. 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주 내에, 앞으로 4주 내에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겠다는 각오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표되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발표에 지금 시민분들의 불안감은 감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나 버스에 사람이 없고요. 거의 집에서 등불출하고 있는 정도예요. 생필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치 몰아서 장보고 바깥 출입을 안 하려고 하죠. 애들도 꼼짝 못하고 계속 집에 있고 저도 나가지 말라고 하고 나가게 되면은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지금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손님이 없고 시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당장 다음 주까지 애들이 개학 연기돼서 일주일 연기됐는데 지금 봐서는 3월 한 달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하죠. 하루라도 빨리 잠잠해져서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 저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일 거예요. 정말 정부의 말처럼 한 달 내에 4주 내에 정말 진정돼서 3월 말쯤에는 정말 우리가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는 생활을 회복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이게 쉽게 단순하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음압 병상뿐만 아니라 일반 격리병실도 상당히 부족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 재고량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들이 담당해야 할 확진자들 수가 많고 자연히 의료진들은 며칠씩 집에도 못 간 채로 치료와 진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국적으로요. 음압 격리 병상은 한 1,077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확진자 전국에 있는 개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압 병상 하니까 여기 그냥 병상이 있으면 다 환자 이게 누워놓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박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압 병상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름이 이제 음압 이러니까 음이 마이너스고요. 네. 압력의 마이너스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병실 안에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혹시 중에 공기 중에도 떠들 수 있고 다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선 압력이 음으로 걸려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군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공기의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빠져나간 공기가 잘 밖으로 또 유출이 안 되게 이른바 살 바이러스죠. 네.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하. 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참고로 평택 성모병원 메르스 때 그런 장치를 당시에는 생각을 못해서 그랬군요. 옆 병실로도 이동을 해서 바이러스가 아하. 생긴 거 있고요. 이제 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문이 이중 문이라고 돼 있어서 네. 첫 번째 문이 칙 열리면은 아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게 지금 됩니다. 저렇게 돼 있네요. 아하,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앞쪽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열려버리면 바이러스나 다른 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아하. 뒷문이 닫히고 소독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문이 열려가지고 네. 밖으로 사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저 병상이 기본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병상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중한 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까지 저기서 이제 계속 치료하는 게 맞냐는 이런 아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저런 음압 병상이요. 음압 병상 갖춘 곳이 병상 수만 놓고 보면 전국에 1,077개가 있지만 지금 보세요. 확진자가 2,000명 넘어섰잖아요. 절대적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병상 부족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음압병실, 우리가 음압병실 개방하고 지원해주겠다. 대구 경북에 손길을 내밀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서울 아산병원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 치료를 도와달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 네. 그래서 병원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환자를 이송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백혈병 등 중증 혈액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많아서 음압병상 개방을 두고 고심을 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병원들이 좀 도우는 모양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은요, 직원 식당 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음압병상 12개를 좀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 식당도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 이게 같이 일치 단결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경기도의 마음은 10분 이해했지만 뭔가 좀 아쉬웠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뭐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일반 확진자들 있잖아요. 네. 일반 확진자들 이제 경기도 의료원이나 성남 의료원을 이제 비운 다음에 네. 그곳에서 이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지금 나온 입장은 뭐냐면 새로 음압병실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개방하겠다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울의 대형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음압병실에 이제 네. 중증 환자를 치료하도록 입원시키는 것은 뭐 안전하다라는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경기도 의료원으로 옮겨와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과 비교했을 때 뭐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네. 만약에 저렇게 해서 경기도의 도민들이 만약에 감염이 됐는데 병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또 행정청에서는 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네. 고려한 전체적인 그 병실 숫자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꼬리 잡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했다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병상 수용하겠다 그랬잖아요. 천만다행인 거예요. 뭐 말을 바꿨네 어쨌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SNS에 올린 것처럼 오해네 그거 따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그거 따질 겨를도 없어요. 어쨌든 경기도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병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 밝혔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지금 이 국면에서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요.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 교회들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명성교회나 지금 이런 교회는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된 상태입니다만 다른 개신교 특히 대형 교회들은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지금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메가처치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하고 네. 다른 모든 활동도 동영상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른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게 꼭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지만 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온라인 쪽으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주일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요. 다른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 신자가 56만 명으로 단일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울 지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가 각 구에도 다 있잖아요. 아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방침을 다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혹시 다른 대형 교회도 오늘 지금 특보를 진행하는 이 순간에 혹시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
진짜 이런 대접 딱 받고 있습니다. 분통 터집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베트남은 대구 경북 거주자 그리고 최근 14일 이내 이곳을 방문했던 한국인,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먼저였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베트남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요. 네. 이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허. 네, 주민등록증을 보시면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 네. 뒤에 이제 성별 일리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네. 세 번째 숫자가 자신의 출생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67에서 81번이 부여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쓰여져 있으면은 입국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예전에 발급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소지가 아닐 수도 있고 네.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뒷면에 새롭게 주소지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보여줘도 거부를 하고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그 숫자, 그 주소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면은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제재가 나왔는데요. 네. 무비자로 원래는 베트남을 방문이 가능했는데 무비자 입국 방침을 오늘 철회 방침을 밝혔고 내일부터 이제 무비자로는 베트남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혹시나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인 상대로 이제 비자 발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 입국을 하려는 분들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우리 국민이 베트남 입국을 위해서 검색대 앞에 섰더니 이 직원이 여권을 유심히 보더랍니다. 그러더니 네. 따로 줄을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일행 중에 5명 출생지가 대구, 포항, 구미였던 건데 수십 년 전에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살지도 않는데 입국 거부는 말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로 거주지가 명기된 영문 주민등록 초본도 준비해갔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답니다. 네. 영사관을 통해서 항의를 해봤지만 결국 설득을 하지 못했고 베트남에서는 현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한국행 티켓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네. 한국행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대기실에 가봤더니 이 대기실에는 베트남인 2명이 자가격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바로 대구에서 와 자가격리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차마 이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격리돼서 오히려 이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릴 뻔했어, 감염될 뻔했어요 지금. 예, 그렇죠. 무차별 지금- 격리 당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데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이게 무차별 격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냥 감염이 된 사람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걸로 통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는 분들은 여기서 갈 때도 진단을 받고 가고 또 거기에서도 또 검역대에서도 열감지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큰 걱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감염자 취급을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섞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밖에 나가서 감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요. 베트남 당국이 우리의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 사람이구만. 근데 이게요.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에 살아도 주민등록에 만약에 서울, 경기 이런 데로 돼 있으면 베트남 입국하고 지금 옛날에 대구 경북 돼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 살아도 이건 대구 경북 산다고 걸리고 최진봉 교수님 이게 예.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아이러니도 하고요. 황당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부여될 때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뒷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는요. 무슨 자리냐면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출생지예요. 출생지. 그러니까 시도 번호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 저기 성별 다음에 이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생한 즉 대구에서 출생했어도 어려서 떠나서 서울에서 한참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20년, 30년을. 진짜. 네. 근데 저걸 가지고 그 구분을 해가지고 대구 경북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네. 외교부가 베트남 측에 주민등록 번호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다 이거는 대구 네. 여기에 대구라고 적어져 있는 게 대구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대구 경북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취하는 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요, 우리 교민들, 한국인들이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 베트남에 지금 있는 연예인분이 소식을 좀 전해왔다면서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배우 최율 씨가요, 이 베트남 현지에서의 그 피해 상황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아하. 그 그랩 택시기사가 보낸 한국인 거부 메시지를 올린 건데요. 택시기사가 한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인 승차 거부한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베트남 내 혐한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는 한국인이 타고 있으면 안 탄다고 하고요. 네. 길거리에서 한국인 지나가면은 뭐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아하. 경비가 괜히 찾아와서 뭐 여권 검사하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열 체크하고 야.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분명히 이곳이 박항서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무섭고 싫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자기들 박항서 감독이 자기들 축구 막 이렇게 실력 높여줬을 때는 박항세요 엄지척 해주더니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금 한국인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바이러스 취급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뒤통수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트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요, 더더욱 점입 가경으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볼까요? 김경 아나운서. 네, 코로나19가 우한에 있는 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발생지이자 전파지인 이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금 나무라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보도를 좀 해드렸던 게 웨이하이, 옌타이, 선양, 옌진, 난징 등에서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의 지방 정부에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를 하거나 일단 한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추가로 이제 12군데 지역에서 우리 교민들을 격리하고 아하. 이 한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집 앞에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그림을 보실게요.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요. 어딜까요? 네. 장수성 난징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한국인이 사는 집이라고 딱지를 붙이고요. 왜요? 시끄럽게 했다고? 시끄럽게 했다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참 이제 환장하고. 바이러스를 네.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더 가관이요. 장수성의 수저우가 있는데요. 네. 자가 격리 중인 한국인의 대문이 열리게 되면 소리가 울리는 경보 장치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건 진짜 인권 탄압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제 보도를 해드렸을 때는 그 종이를 길게 붙여가지고 벽과 문 사이에 공인 장치를 했잖아요. 예, 네. 열게 되면 이제 종이가 찢어지는 네. 그 장치를 해놨는데 이건 경보기가 바로 저 울리게- 장면입니다. 네. 예, 요 장면이 이제 어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경보기를 문 밖에 달아놓은 겁니다. 야. 본인의 그 집에 사는 거주자의 어떤 그 동의를 받지도 않고 네. 무작정으로 이제 문을 열면 소리가 울리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우리 정부가 안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사실 이제 회의 갔다 와서 어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갔다 왔잖아요. 해외 출장 네.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항의를 했는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죠. 지방 정부에서 저런 행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 그 제외 국민들이 증상이 있거나 무슨 뭐 의심 환자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네. 증상도 없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네. 막아야 된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강력히 항의했는데 네. 중국 측의 말은 이거래요.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 중국 정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중앙정부가 지시하면 일정 부분 통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저렇게 지방정부가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한다고 하면 저런 행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보내온 저희 뉴스특보 팀한테 MBN에 거기 계신 분이 보내오신 사진이에요. 퇴근길에요.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아파트 입구에서 당신 한국인입니까?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길에 다 지금 그 아파트에 돌아온 퇴근길, 특히 퇴근길에는 보세요. 저렇게 공안들이 아파트 입구에 서가지고 한국인입니까? 이게 창문 내려보세요 하고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몇 호에 한국인이 있는데 왜 공안들 단속 안 하냐 지금 항의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민들이 이런 푸대접을 당하고 있어요. 대체 강경화 장관은 국민께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들은 정말 사전 통보 없이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저희가 강력 항의 있고요. 국경 통제는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강 장관의 저 말이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요. 교민들이,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느껴질까요? 지금 중국에 옌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잖아요. 나흘 전부터 강제 격리를 당하고 계신 이 우리 재외국민, 교민분의 얘기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집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10일씩 있고 밖에 한번 거론이 못 하잖아요. 심적 부담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 정도고, 그 다음에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어저께는 심지어 어떤 기업에 설비가 고장났는데 노트를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회사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주민들이 언성이 너무 큽니다. 하는 아파트에 모여 사는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왜 한국 사람들 시설 격리를 밖에서 안 시키고 안에 데리고 오느냐. 출입이 잦으면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고 야채를 사기 위해서 전화 주문을 하고 받으러 나간 것조차도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부쩍부쩍 찾아오는 경찰이나 공안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악하고 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또 불안하고 무서워하죠. 진짜 이런 대접, 그게 바로 앞서 제가 공허한 메아리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대접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이 시간에도요. 그러니까요. 조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있는 분들, 영사들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사관에. 이런 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 교민들의 고통도 좀 듣고 또 적극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중국이 저런 태도로 계속 나오면 제가 볼 때 정부가 안 나서면요. 국민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저런 얘기 자꾸 듣게 되면 중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그럼 중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은 저런 태도가 도리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태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양국 간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국민 간의 감정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중국이 정말 좀 G2다운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참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 신종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오명을 사실 여기가 지금 중국의 우한의 화난시장이라는 곳에부터 이제 발원됐다고 많은 언론들, 전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다른 나라의 덤터기 뒤집어 씌우려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맞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사실 이제 우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사실상 중국이 이걸 좀 항의를 해가지고 코로나19라는 이제 명칭으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 다 이해를 하고 WHO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강력한 조치를 해도 모자를 판에 네. 중국에서 오히려 진원지, 발원지, 전파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네. 정말 중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꼭 중국에서 먼저 발언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관련해서요. 기자가 질문도 했어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irst question is, as China's coronavirus cases seems to be contained, while there are other countries like Italy, Japan, or South Korea seems expanding, I wonder, are you considering loosen the travel restrictions regarding foreigners with travel history from China, while considering imposing travel restrictions with
travel histories regarding the above three countries. We intend to keep our travel restrictions with regard to China in place at the moment. The virus is still spreading in China. We're still having hundreds of case reports per day. If that's capturing all of the information, we're still seeing dozens or more fatalities reported per day. 야, 저럴 수 있습니까? 미국 보건복지부 아마 출입한지 모르겠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관련 거기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근데 중국 기자가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죠? 우리 중국은 지금 잘 대처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등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 제한 국가 할 생각 없냐 이러니까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그거는 아직 말이 안 된다.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한번 머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언론, 중국의 기자라는 사람도 중국이 별로 이제는 전 세계 확산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그 중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체제 언론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사실 기가 막히네요.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선후관계도 없이 지금 네. 모든 게 중국에서 시작해서 물론 뭐 중국 이전에 또 뭐 박쥐냐 뭐냐 따지면 가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영토에서 시작된 건 분명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네. 이제 물론 자기네들이 조금 진화는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출발점이 지금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영토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딴 나라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 갑론을박 중인 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가 갑론을박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뭔가 주장을 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이 중국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9개 성에서 이달에만 58,904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이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네.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난 2일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는 한 명도 없지만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인 9개 성에서는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지금 그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중국인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들 다 무슨 감염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광둥성, 허난성, 후난성, 저장성은 다 확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입국자가 지금 저렇게 들어와 있으면 6만 명 가까이요. 저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저 숫자로 보면 4,0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딱 2배입니다. 그러네요. 2,000명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후에 어떻든 확진자가 저렇게 들어와서 또 중국인이 중요한 게 들어와서 여기서 확진이 안 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예배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걸 확인할 틈이 없어요. 네,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버려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들이 네. 사실은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좀 기분학적인 면도 있지만 중국에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거는 좀 특단의 대책을 해서 국민들 실제로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감염을 안 시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저거에 대한 좀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지역을 경유한 사람들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청와대가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면서요, 김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이유를 댔는데요. 어허. 첫 번째로는요, 2월 4일 이후에 이 자가진단 앱으로 중국인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가진단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깔던 안 깔던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네. 대상자의 23%는 앱을 안 깔거나 이 건강 상태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과연 이것만 믿고 중국에 입국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제 반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2월 4일 이전 중국인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확진자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그림자 전파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렇게 전파를 시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입국을 했을 때 거기서 발병을 한다면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 한국을 거쳐서 들어와서 한국 갔다 와서 발령이 됐다.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 좀 타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국행 중국인보다 중국행 한국인이 2배 많아서 입국 금지 시 한국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인데 이거 약간 조금 굴욕 외교 아닌가, 저자세 외교 아닌가 이제 이런 반박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국 본토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런 네. 건데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오염 지역인 후베이성을 나름대로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봉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확진자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WHO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이 이 중국 전역의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만 이거 권고사항을 이렇게 준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또 그런 반박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랜 침묵이고 첫 반박을 했는데 박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일단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 앞에 있는 거는 숫자만 보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숫자 등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지금 서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와서 단적인 예로 앱을 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앱감 표현이 23%.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2명은 깔았지만 8명은 안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안 깐 것도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행동을 하고 나갈 경우에는 확진에 오히려 조차도 안 걸려서 우리나라 역학조사를 미궁에 빠지게 하는 그러겠네요. 주요 요인으로도 됐기 때문에 네. 이 점은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일단은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은 밝혔지만 논란이 완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가운데요, 전국적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의 계기가 됐다는 게 신천지 신도인 30일 확진자라고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천지 측이요, 공분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도 신천지와 관련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해서 대구 방문자로 알려진 신도는 20명이었는데 경기도의 강제 조사 결과 확보한 대구 방문자는 22명이었습니다. 질본에서 받은 20명과 경기도가 강제 조사로 확보한 22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거부자가 68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 2차 전화 조사를 다시 실시하되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음을 안내드리고 경찰과 강력한 합동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최전문 교수님, 여전히 신천지가 거짓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투명하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인터뷰 봤습니다만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뭡니까? 본인들이 행정 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입수한 숫자 사람의 명단하고 신천지가 대구 갔다 왔다고 제출한 명단, 그게 20명 숫자적으로도 달라요. 일단 네. 숫자적으로 다르면 그래도 20명이라도 같아야 되잖아요. 20명, 22명이니까 그렇죠. 명단이 달라요. 아하. 그러면은 최소 42명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부일 거냐? 그게 아하.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실제 강제로 집행했을 당시에 20명의 명단을 지운 흔적도 발견됐다고 아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네. 또 하나 준 명단을 가지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된 게 2,995명이 거의 3,000명이 통화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 파악이 안 된 사람도 258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놨거든요. 이 사람 그렇죠. 소재 파악해 달라고. 네. 그러면 신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천지 교단에서는 어쨌든 협조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동참하겠다 그랬죠. 해놓고 실제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게 만약에요 본부에서 그 중앙 그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신천지 총회라고 할게요 제가 네. 그곳에서 명령하면 다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 아, 사람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좀 미온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뭔가 감추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네, 어제 그 토론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비밀주의가 지금 상태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런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 하에 행동을 나갈 때 우리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돼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밀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지자체는요, 두 대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천지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을 찾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나와서 검사를 받지 않고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경찰까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23일에 이 여성 신도 한 명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이 여성이 연락도 안 되고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네. 더 위험성이 커서 잠복 근무까지 하게 된 건데 네. 하루가 지나고 24일이 됐습니다. 네. 이 집에서 인기청이라든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다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밤 9시쯤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주변 주민들도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며칠 동안 이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이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내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경찰은 어쨌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건소 직원이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로 문을 열고 네. 이 여성을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박 바이러스를 사건. 복유를 하고 있었던 거고. 숨어 다녔는데 네. 경찰이 잠복 근무 끝에 이 사람을 잡았는데 확진 판정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계속해서 이 사람이 숨어 다녔다면 누구와 접촉했다면 확진자 더 감염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잡지 않았으면요 더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선도 숨어 다니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라 명령을 했는데도 이걸 어긴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시국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가 지난 16일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대구시가 21일에 A씨에게 3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통보를 받은 그 다음 날인 22일에 A씨가 아버지와 자가용으로 포항 부모 집으로 이동합니다. 허허. 그 가운데 시내버스를 타기도 했는데 네. 26일에는 포항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는데 바로 당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중간에 시내버스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동선이 공개되면요. 그 당시에 버스 같이 타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공포 두려움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5년에도 네. 이런 그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방역만 전체가 흐트러지고 메르스 때, 메르스 때 2015년 메르스 때죠. 뭐 딴 데 가서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지난번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주 허탈하게 모든 역학조사관들이 이런 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미혼 여성이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되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하루 종일 다 했던 맞다. 만들었던 이른바 본인의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퍼즐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오염된 퍼즐이잖아요, 그게. 오염됐고 아하. 또 다른 누군가를 다시 찾아가서 역학조사를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 두다가 장기판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발 그 다른 선하게 자가격리를 해서 스스로 건강도 보호하고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제발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특단의 조치도 하고 네. 좀 없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코로나 3법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련됐으면 이런 사람들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그 전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 최고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된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법의 감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네. 몰래 나갔다 온다고 해서 누가 계속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 의식이 좀 적절하게 절실하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숨어 다니는 자신의 종적을 감추는 신천지 신도는 문제인데 뻔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126번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가 신천지 관련해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는데 지난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곳에 이제 시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방역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동선을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 17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드러난 거잖아요. 본인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17일에 난 집에 있었다. 세상에. 네. 하지만 이제 뭐 CCTV라든지 GPS, 휴대폰 GPS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신천지 교인들이 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꺼리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에 대한 어떤 제재도 들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장소가 드러나면 폐쇄가 될 수 있어서 숨기고 있고 이 신천지 교인들이 역학조사를 하면 대부분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나 이제 보건당국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알아봤더니요. 방역당국이 동선을 GPS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의 동선을 알아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일 날 본인은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공부방,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일 날에는요. 전남 담양에 있는 음식점에 간 것도 숨겼어요. 지금 그 음식점에 갔었던 분들은 지금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이런 파장, 자신들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전 신천지 목사 출신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바뀌었는데 복음하기 전에 미리서 몇 명이 공부하는 것을 그 공부방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복음방하고 유사한 거예요, 유사. 인도자, 교사, 그다음에 바람잡이인데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는. 3명의 신천지인이 1명을 포섭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소그룹 공부인데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센터로 데려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가는 거예요. 사무실이나 오피스, 뭐 이렇게 카페나 이 어떤 특정한 장소, 가정집도 될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면 다 그것을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2대1 관리를 하고 맨투맨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도 무섭지만요. 그 공부방에 이 사람이 자신의 동선을 거짓말했던 사람이 들렀는데 그 공부방에 대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지금 신천지가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 장소도 밝히지 않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명단도 알 파이고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조직을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문제가 지금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신천지 이 조직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총회, 집화, 그다음에 교회, 또 이제 선교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보라고 할까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초기에는 그렇게 접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이 연습생이나 이 리스트에 자기가 신천지로 돼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황기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사실 몰라야 바이러스로서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옮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이런 집단을 만나서 서로 숨기고 또 이 숨기는 게 이제 어떤 뭐 신의 무슨 시련이니 뭐니 해서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하는 이런 악화된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오히려 이른바 이 바이러스의 전파하는 맞아요. 속도를 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외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빨리 맞아요. 이 종교의 것보다도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박 교수님 말씀처럼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바이러스의 자양분은요. 은폐, 은밀함. 이게 바이러스를 더 급속히 퍼뜨리는 자양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의 행태를 동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되는데 앞서 지금 신천지의 목사 출신이었던 유일한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겁나는 게 정부가 이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수조사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럼요.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부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방, 공부방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방은 파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3명, 4명 모여서 하는 조그만 되는 게 이게 대학가, 그다음에 무슨 카페촌, 아파트촌 이런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걸 드러나는 순간요. 신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포교를 했고 그 포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밝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겉에 건물이 있는 이런 것들은 밝히겠죠. 조그만 집 하나.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요. 이게 보면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이 총 22,890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연락 두절이 1,650명이에요. 그리고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4,520명이라고 하는데 연락 두절이 1,780명이고요. 이런 숫자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신천지 교단이라는 곳, 신천지라는 곳에서 이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다 밝힐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모든 신천지 교인들을 다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 폭증의 계기가 됐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31번 환자가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 기가 찹니다. 들어보세요. 참 다행스러운 게 제가 누명을 쓰든 어쨌든 저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포스터 한 장이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어떤 포스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신천지에서 행사를 한다는 포스터예요. 이게 지금 전파가 됐는데 이게 오픈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오픈하우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모임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교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 전단지가 유포가 됐는데 SNS를 통해 유포가 됐는데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거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잡힌 일정이었고 현재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하기는 하려고 했나 보네요.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잡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취소가 됐다는 게 부산시가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랍니다. 일단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아파트 주민분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답니다. 김경환 아나운서. 바로 이게 인터넷에 좀 급속하게 퍼진 글이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각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마스크 봉사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다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우리 이게 잠깐만요. 포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일단은 공식 요청이 들어왔어요. 포교란 말은
자제하고 그냥 전도로 할게요. 포교랑은 불교계 용어다 보니까 예. 불교계에서 일단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갈게요. 신천지 전도로 갈게요. 네, 예, 말씀하시죠. 종교를 네네.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도로 가겠습니다. 네. 전도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네.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다. 네. 이분들 각 8개 구군에서 나오는 공무원분들이다. 실제로 아하. 우리가 이 마스크를 각 구와 군에서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오면은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서 공식 어떤 그 포스터까지. 예. 그럼 일단 저 부분은 가짜 뉴스라는 거죠? 예, 가짜 뉴스. 일단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부분이네요. 천만 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마스크 얘기 나온 김에요. 최진문 교수님. 네. 왜 마스크 지금 사기가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네. 생산업체가 있잖아요. 생산업체하고 이걸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곳이 정부가 우체국,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무슨 뭐 그 농협의 하나로 마트 네.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협상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납품할 때 가격과 받는 사람의 가격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 완전히 안 끝나서 아마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체국 같은 데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마스크 구매 행렬이라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게 네. 줄을 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납품받는 곳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서 조정하는 과정. 그게 또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줄 선 것 좀 보세요. 세상에. 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좀 정부가 개입하든 아니면 좀 그 판매업자들도 가능하면 조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서 너무 많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적당히 좀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요, 여러분 무슨 축제나 콘서트장에 들어가려고 줄 선 모습 같지 언뜻 보면요. 근데 저게 마스크 구매 행렬이랍니다.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어제도 강조한 게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현장의 상황도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덜컥 마스크 공급하겠다 발표해 놓은 게 정부가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같은 분들, 약국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일까요? 저희가 그 얘기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오늘 오후 늦게는 안 들어온다는데, 저녁에. 그부터 나온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오후에 저녁에 나온대요. 안 들었어요. 몰라요. 저희도 예측을 못해요. 나라에서 발표를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화를 수십 번 받는데요. 진짜 우리 지침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현 주소예요. 방금 들으셨죠? 서울 지역 모 약국 약사분 같은데요. 나라에서 먼저 발표해서 며칠 걸린다. 그러니까 덜컥 그냥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벌써. 김기혁 아나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기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수정된 정부의 발표가 하루에 이제 140여 개의 업체에서 1,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중 90%를 우리 국내에서 풀겠다라고 했고 그중에 50% 500만 개, 이제 500만 개는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아하. 예, 공급 대책과 이제 이게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물량을 제대로 맞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게 탁상행정이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분 서울 종로에 보면 대형 약국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여기 대형 약국이 어제 난리가 났었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제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한 대형 약국에 마스크 1,000장이 입고됐기 때문인데 허허. 이 마스크가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대형 약국이 미리 업체 주문해둔 물량 1,000장이 어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 소식을 접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약국에 몰려가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약국이 1인당 구매량을 2장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모두 소진되고 말았는데 뒤늦게 찾아왔다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이
도대체 언제쯤 마스크를 살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최진봉 교수님께 들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지금 이제 오후 2시부터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냐면 서울이 아닙니다. 아하. 안타깝게 서울은 아니고요.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에 일단 대구 청도 지역에서는 오후 2시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급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읍면 소재지예요. 네. 여기는 우체국을 통해서 지금 오후 2시부터 판매되고 있고 1,406곳의 우체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이거예요. 가격이 장당 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엄청나게 가격이거든요. 싸네요, 진짜 이거는요. 이 가격이 지금 판매 1인당 5매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우체국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서 구매하시면 서울 지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아하. 도서 지역은 이제 운반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우체국에 가시면 5장을 한 장당 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800원이면 만약 이게 이 가격이 정말 지켜진다면요. 상당히 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엊그저께 이 마스크를 샀는데 장당 2,700원짜리를 30개를 샀는데 81,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정도 이 정부가 공급하는 양이 가격이 지켜진다면요. 그런데 우체국 말고는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 마트 1,900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판매 가격. 인터넷상으로 요즘 마스크 보면 한 4,000원대가 평균인데 아하. 시중에서는 2,0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이 마스크의 가격은 한 770원에서 1,980원 사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 약국에도 마스크가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약국은 이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금방 동인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꼭 짚어야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래도 저렇게 저런 시민분들은 어디에서 마스크 판다더라 그러면요, 가서 줄을 서더라도 마스크 구입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시간도 되고 경제적 여건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들은요, 어르신들, 지금도 쪽방촌에 머물고 계신 이 어르신들은요, 그런 데 살 수도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분들은 복지적 차원에서 직접 가서 나눠드려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네요. 것처럼 네. 직접 사러 올 수도 없고 돈도 실제 없어서 구입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정부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맞아요. 그분들에서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중요한 우리 국민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정보도 접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휴대전화도 없을 수도 있고 예컨대 또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한 장 사는 거 아니고 또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건 정부가 맞아요. 세심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부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 게 노약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외출 자제하라.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렇죠. 자제하라 했으니까 맞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이른바 찻동 서비스를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짜뉴스 그리고 궁금한 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해와 진실 Q&A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첫 번째 Q&A입니다. 10초간 숨 참기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가? 야. 이게 인터넷상에서 내가 집에서 스스로 혼자 코로나 이제 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글이 퍼진 겁니다. 네.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저렇게 10초간 예. 숨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숨을 참으면 됩니다. 아하. 뭐 코를 뭐 안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예, 상관없이 숨을 참아보고. 네, 참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참으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못 있다고 참으면 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예, 박 교수님 빵 터졌어요. 우리 박 교수님 지금 이게 빵 이제 터졌는데 지금 폐활량이 저게 좋아야 돼요. 예. 의학적으로 괜찮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숨 참기와 이 코로나로 인한 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다만 폐가 이제 폐렴이 오래 걸리면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폐가 일종의 섬유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병원에 중증으로 입원을 해서 굉장히 오래 악화됐을 때 일부 흔적이 남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10초간 숨을 참을 거를 체크를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숨을 수영장에서 이른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숨을 잘 참아서 네. 한 25m 잠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좀 연세 드신 분도 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그걸로 체크를 한다면 평소 자기가 참는 시간을 미리 재시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거보다 덜 참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폐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shortness of breath라고 그래가지고 숨이 평소보다 조금 가빠지거나 힘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상대 비교를 한다.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엄청난 건 아니지만 10초를 두고 10초를 못하면 코로나고 10초를 견디면 코로나가 아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뉴스 접했을 때요. 여기에 막 전문 용어 같은 게 막 나왔어요. 10초를 못 참으면 가능하면 폐 섬유화가 없으므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이렇기 때문에 솔깃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우리 박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뭘까요? 김계관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주제는 반려견도 그러니까 동물도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반려견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근데 이게 홍콩에서 실제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그때는 동물은 걸리지 않는다고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콩에서 나온 게 한 시민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콩 보건소 측에서는 확진 판정은 하진 않았어요. 예, 확진 판정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 양성 반응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말씀하세요. 예.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양성인데 확진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저도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크 파지티브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폐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개와 입, 코에서 채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겉에 어떤 요인으로 묻어서 파지티브 반응이 나온 건지 이른바 양성 반응이 나온 건지를 지금 확실히 안 됐고요. WHO에서 뭐 요즘에 신뢰를 많이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WHO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개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도 아주 이른바 엄청난 희박한 가능성이 한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개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대장균도 있어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로부터 옮을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고 개의 위생, 자기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려동물 대한민국만 쳐도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요. 반려동물 사랑스러워도 지금 국면에서는 개인위생 차원에서라도 반려동물을 그냥 멀리서나마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만 하고 접촉 같은 걸 일단 자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코로나19 관련 오해와 진실 세 번째도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세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선거철에 마스크 나눠줘도 되나?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선거사무소 나눠주더라고요, 진짜. 네. 예, 그리고 이거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거 나눠주면 좋은 거잖아요, 김재 변호사님. 네, 근데 선거법이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금전, 그다음에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마스크를 과연 이런 재산상 이득이나 물품, 금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27일 날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마스크 재산상 취득으로 보겠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나눠줘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손소독제를 어떤 예비 후보자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손소독제는 이제 금방 휘발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굳이 금품으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관위도 참 골치 아프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거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해두고 방문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가져가게 한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거는 그냥 허용한다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 감염병 확산이 심각하고 또 재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재산 취득으로 굳이 보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손소독제 뿌려주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통째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이건 그럴 경우에 이제 금품으로 보게 됩니다. 야, 이거 디테일이 강해야 되는데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손 소독제를 입구 같은 데서 자, 손 좀 내보세요 하고 칙칙칙칙 뿌려줄 때는 이게 금방 마르니까 되는 거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 소독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기부 행위에 해당하니까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쓰신 그 선거 사무소에서 나눠준 마스크는 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을 반영한 법인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요, 그만큼 선거철이다 보니까 후보들도 조심해야 된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19 관련 오해 아저실 네 번째 Q&A는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나 질문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소독제는 휘발돼서 없어진다. 와, 김재현 변호사님 지금 긴장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다. 없어지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이제 먹었어요. 네.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걸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물품에 포함은 돼요. 아하, 네, 네. 포함은 되는데 이 손소독제가 그 과연 이제 금품으로 봐가지고 제약할 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수준의 어떤 그런 유형적인 물건이냐라고 네.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뭐 액체 한 방울이라도 물품은 물품인데 예. 조금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이것까지는 그냥 허용해 주겠다라는 아하.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기혁 아나운서 그 질문한 거 보니까 혹시 엊그저께 뭐 어느 후보가 초콜릿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누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관련 오해 아저실 네 번째 Q&A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번째는요. 수염이 마스크 착용에 방해가 된다? 이건 코미디 아닌가요? 코미디 이게 웃기려고 한 거죠, 지금? 아니요. 진짜 왜냐면은 네. 이게 수염을 적당히 기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길게 기르면은 네. 이게 마스크가 공간이 생겨요. 네. 옆에 이제 위에 아래 뭐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혹시나 이 그 털에 묻은 또 바이러스가 네. 이렇게 안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여기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뭐 아하, 근데 이게 좀 박 교수님, 이건 박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진짜, 저거 그냥 뭐 가짜 뉴스는 아니겠지만 웃기려고 누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네, 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고 그래서 미국 그 CDC에서는 네. 그래서 미국이 어쩌네 저쩌네 그래도 이 진짜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한 디테일에 강한 게 저거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미국 CDC에 그 나온 건데요. 네. X 빨갛게 표시한 건 저렇게 수염 기르면 안 된다. 자, 참고로 미국 CDC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말하는데 파랗게 이렇게 체크한 거는 괜찮습니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다 보면 네. 머스태시, 비어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영어 단어를 그렇죠. 네. 있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우선 마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수염이 너무 길면은 아무리 쪼여도 수염이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 수염이 크게 없지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염이 많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실은 끼나 마나 청도 그리고 또 이게 수염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염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마스크도 문제지만 나중에 응급 상황에서 이제 다른 거 호흡기를 끼게 됩니다. 네. 호흡기가 딱 제대로 맞아야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네. 그렇게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나쁘게 되면 목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미국에서는 길러야 할 뭐 고우틴이 뭐 염소 수염이니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다른 구레나루니 사이드 위스커니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상세하게 저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네. X와 O로 표시를 해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전달을 하고요. 네. 또 저 나란 말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말까지 포함해서 아하. 스페인 말, 일본 말, 중국 말, 미국 말 포함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로 아하. 해서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저게 중요한 게 네. 한 나라 사람만 보호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감염병은 어차피 나라에 공존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전부로 다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픽을 보면서요. 시청자분들도 깜놀하셨을 거예요. 야, 사람의 특히 남성의 수염 형태가 저렇게도 많구나. 대박 사건 맞네요. 저렇게 여러 형태의 수염을 다 일일이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런 수염 형태는 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는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도움이 되는 형태라 괜찮다는 허용이 된다는 형태인가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밑에 예. X 표시된 게 이건 곤란하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봐도요. 상시 지금 부적합이 조금 방금 갈매기 표시한 게 부적합입니다. 그 보면요. X 표시된 거
X표시 된 게 부적합이에요. X표시 된 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아래 하관 쪽을 다 뒤덮고 있는 수염이다 보니까 저게 정말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코수염도 사실은 일반 마스크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네. 그 마스크 중에 여기에 이렇게 그 흡입기, 호흡기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위에 코수염이 그 흡입기하고 통로를 네.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코수염 네. 이것도 좋지 않다고 그렇게 아예 문구에 또 써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네. 디테일에 강하게 표시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신도들이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지금 많은 곳에서 차질이 빚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언론 보도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동선이 공개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확진자가 예를 들어 뭐 노래방을 갔네, 어쨌네, 막 이런 동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신공격까지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대요. 심지어 이런데요. 우연찮게 노래방 같은 데를 많이 간 확진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악플 달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선 공개 관련 감염법 예방법 규정이 신설된 시기가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선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들 때문에 신설이 된 것인데 네. 사실 이 자체가 공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하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두고 동선 공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마련해둬야 된다는 움직임 때문에 당시에 마련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동선 공개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인데 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정을 보였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추측성 발언을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이 공개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개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아하.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편승해서 공개를 공모했다면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난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그 확진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일 가지고 악플을 달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5시 무렵에 추가 확진자 현황이 들어올 것 같다는데 김기현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예, 315명의 신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할 때 2,022명의 확진자가 총 수였는데요. 네. 지금 따져보면은 2,337명의 총 확진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2시 발표 정도까지는 오늘 하루의 확진자가 한 280명 정도 돼서 이 확진 추세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15명이 더 생겨났기 때문에 그럼 거의 오전과 합쳐보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네요. 600명 정도가 돼서 지금 원래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시 또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사실 어제도 이 시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요. 지금은 확진자가 뭐 몇백 명이다. 지금은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크게 무슨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사자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숫자를 보면 네. 대구가 265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울산, 경남 3건인데 네. 이 대구가 지금 많아지는 게 기본적으로 신천지 어제 아까 브리핑에서도 그렇죠. 했지만 신천지에서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100명을 검사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2, 3% 나오면 여기는 20%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끝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늘어나는 게 전체 우리나라의 감염 상황을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이게 확대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 힘내라고 좀
응원 좀 하고 싶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별로 열심히 이걸 막을 생각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금일 현재 총 490명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을 MBN은 응원하겠습니다.